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장원필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민법 강의를 이제 유튜브로 찍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이제 생각한 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변호사 제가 시작할 때 전부터 뭐 이런 생각들은 쭉 했었습니다. 왜냐면 민법 과목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험생이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로 그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걸 많이 들으실 텐데요. 대학교 입시의 그 수학처럼 민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공부하는 실무자나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민법이 그 법률 과목의 절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어느 정도 토대를 아주 단단하게 하면 그 고등학교 입시에서 수학을 다져 놓은 것처럼 그 아주 이제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어느 경제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 과목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게 왜 어려운지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좀 오늘 강의 중에 좀 이해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냥 한번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는 22년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50대 중반을 넘어섰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이제 그 어려워하는 그 수험생들이 어려워하고 일반 국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 법률 지식이 민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에 대한 공부를 제 유튜브로 나중에 남겨놓으면 제가 나이를 먹고 나중에 보더라도 뭐 보람 있는 일이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평소에 이제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미루고 하다가 다시 마음을 이제 새로 다잡고 한번 의미 있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뭐 제가 아주 완성체로서 학원 강사같이 그렇게는 하진 않겠지만 장점은 이제 제가 이제 서울법대를 이제 대학을 다녔잖아요. 그리고 사법고시 공부를 또 좀 했고 또 변호사로서 20년 넘게 실무 경험을 좀 한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신림동에서 그 사법고시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총체적으로 이제 합해서 좀 수험생이라기보다는 민법을 이렇게 좀 재밌고 나름대로 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걸 하게 된 겁니다. 뭐 그런 취지에서 뭐 한번 보시고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제 들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되게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들이 대부분 많으시죠. 또 주택관리사분도 있고. 근데 지금 처음은 제가 이제 한 10년치 정도를 기출문제를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이제 그 강의하시는 분들 강의 내용도 쭉 한번 유튜브로 다 들어봤는데 처음은 지금 그 민법의 어떤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과목이 지금 어쨌든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내용이 그 부분이 뭐 어쨌든 제일 수업 인구도 많고 뭐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위주로 할 텐데 민법의 지금 출제 경향이 지금 40문제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잖아요. 40문제를 이렇게 처음 받아들면 대부분 다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지문이 길고 좀 어렵습니다. 출제 난이도로 치면 옛날 사법고시 시험 정도 수준입니다. 사법고시는 옛날에 한 80점 정도는 맞았어야 됩니다. 못해도 민법이 80점 정도는 맞아야 합격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지금 40점만 맞으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차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수험생의 입장보다는 출제자의 수준에 이제 가까운 입장이잖아요. 출제자의 시각에서 이 시험 문제를 바라보면 되게 좀 어렵게 내는구나 문제를.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딱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금 40문제 구성을 먼저 한번 잠깐 보시면 이거 그 이제 시험이란 건 어쨌든 1년 안에 못 끝내면 또 1년을 해야 되고 1년이 6개월 만에 할 수 있으면 6개월 만에 할 수 있고 3개월에 할 수 있으면 3개월에 할 수 있고 어쨌든 최대한 수험은 어쨌든 시험은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시험이 합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 필요한데 전략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시험 문제를 분석하는 훈련을 처음에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뭘 모르고 막 덤비면 이게 한참을 뭔가 이게 가닥을 잡는데 시간이 대부분 많이 소요가 됩니다. 먼저 이 시험 문제가 과연 이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를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제자 입장에서 자꾸 문제를 보면 공부가 훨씬 쉽고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출제를 하는가? 이 사람 그러면 답이 뭐 지금 40문제를 100분 안에 이제 그 부동산하고 개론하고 합쳐서 80문제를 푸는데 이게 출제자 입장에서 답을 어떻게 이렇게 내는지 하면 금방 잘 읽고 답이 금방 잘 보입니다. 한 40분도 안 걸리고 한 30분이면 문제를 다 푼다고 할 정도로 이게 뭐가 뭔지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출제를 하려고 할까 이 사람들이 이런 관점에서 자꾸 봐야 되는데 지금 출제를 하는 방식 패턴은 이렇게 큰 틀로 굳어져 있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푸는 게 한 10문제 정도 되고 박스 문제가 10문제 정도 되고 맞냐 틀리냐를 따져 묻는 문제가 한 20문제 됩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문제를 사례 문제는 안 풀고 이게 맞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 지문 오답으로 OX로 판단하는 문제를 푸는 문제 시간은 한 20문제만 정확하게 풀어도 합격은 하는데 이게 그래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고 이렇게 하니까 합격이 안 나오고 사실 공부가 저희가 볼 때 한 일정 수준 이상 안 되면 한 5문제도 못 풀 겁니다. 제가 볼 때. 민법 공부가 체계적으로 잘 안 돼 있는 사람이 이 시험 문제를 접하면 이게 아는 문제가 솔직하게 10문제도 안 될 겁니다. 정확하게 답을 찾는 건 5문제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문제의 난이도가 일단 어렵다. 그런데 어려운데 그냥 무작정 어렵냐. 일정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이 시험 문제가 80점은 넘어서게 보입니다. 일정 경지에 어찌에 도달하는지 하는 걸 이제 좀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방식이 이렇게 합니다. 1차식 문제는 1차식답게 풀어야 문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1차식으로만 이제 OX 이렇게 적어놓으면 나중에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시험이 사법고시로 치면 2차 방식이 있는데 2차 방식이 이 세 가지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사법고시 2차 시험을 만약에 여러분들 치신 분들은 이거 안 들으시겠지만 사법고시 2차 시험 문제가 이 박스형, 이 약수령이 25점짜리, 50점짜리, 사례형이 50점짜리 옛날 사법고시 방식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를 사례를 실질적으로 맞춰서 푸는 방식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또 이걸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다 묶어서 글로 쭉 이렇게 써 내려가는 게 2차 시험이고 그걸 틀렸냐 맞느냐를 가려내는 시험이 1차 시험입니다. 근데 지금 2차 시험 문제를 굳이 잠깐 얘기 드리는 이유는 공부는 1차식으로 맞냐 틀리냐 하고 나서 그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뒤에 머릿속에 아무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지식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2차식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놓고 나면 그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에 대한 접근은 훨씬 쉽고 나중에 살아가거나 이 법학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그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2차 시험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예요. 사실 2차 시험이 이 리걸 마인드를 기르는 거니까 이 강의도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서 문제를 접근해 보겠다 하는 시도입니다.
그냥 지금은 대부분의 강의가 1차식으로 쭉 풀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주 내용인데요. 그런 주 이해에 대해서 그걸 더 실질적으로 이해에다가 이걸 암기를 나중에 실질적으로 여기 이 공부가 민법은 처음에는 이해를 하고 나중에는 기본 내용을 같이 머릿속에 정리해가면서 마지막에는 사례를 가지고 응용을 하는 능력까지 다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뭔가에 대한 이게 뭐에서 출발하는 문제고 이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결국에 그 푸느냐 하는 문제는 곧 이제 시험은 여러분 시험 칠 때 시험의 문제고 사회 나와서 다른 공익중개사를 하거나 뭐 사회생활을 할 때 부딪히는 법적인 문제는 결국 이 논리 다 이런 흐름으로서 문제를 풀어간다. 이걸 우선 이해해 주시면 아마 이 강의의 목적은 그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제 뒤에 여러분들은 공부가 조금 너무 걱정들은 하실 텐데 알고 보면 기출 문제 위주로 계속 출제가 됩니다. 제가 볼 때 기출 문제가 한 60%는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이 시험 범위가 민법 중에서 딱 이게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절반 정도밖에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민법 전체 그 사법 시험 문제 중에 절반 정도만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시험에 낼 만한 소스가 중요한 부분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시간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강의를 잠깐 드리겠지만 시험을 공부하는 건 기출 문제로 많이 풀고 어느 정도 필요한 내용을 이해해서 암기하면 큰 틀은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선 이 공부 방법론은 이제 맞는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민법의 구조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강의를 하시는 내용은 제가 자주는 못 봤는데요. 민법을 우선 공부를 잘 하시려면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예를 이제 민법에서는 보면 갑을 이렇게 X 당사자를 갑을 병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훈련이 좀 필요한 건 얘기죠. 갑은 출발한 사람이고 어른 그 다음 상대인데 아파트하고 토지 두 가지를 경우에 두고 매매를 하는 경우로 상정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게 이제 아파트 산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토지를 사고 파는 문제를 가지고 과연 민법이 어떻게 전체를 접근해 놨는지의 구조를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민법으로 치면 이렇게 있으면 산이 아주 중요하고 높은 산이 한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또 이게 좀 작은 산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거는 나지막한 산들도 많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냐면 이게 중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해가 되는데 그 아주 세부적이고 좀 약간 지엽적인 걸로 흘러가는 것을 똑같이 평면적으로 페이지를 쭉 써놨기 때문에 물론 양은 조금 줄여놨겠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더 체계를 잡아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좀 쉽게 흘러가고 이해만 간단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여러분들이 그 경지만 도달하면 뭐 합격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민법 구조를 우선 이 사례를 가지고 민법이 똑같은 수준으로 쫙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산을 보더라도 백두산도 있고 태백산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 또 작은 소백산도 있고 뭐 그다음에 지리산도 있고 동네 뒷산도 있잖아요. 앞산도 있고. 그러니까 이 법을 이해하는 게 민법이라는 게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경중과 가치의 차이가 크게 나른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똑같은 게 아니고 2배, 3배, 많게는 5배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쉽게 넘어가도 나중에 알고 보면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그게 훨씬 맞았다. 이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사례, 갑과 을이라는 파는 사람이 갑이고 사는 사람이 을이고 매도는 판다는 얘기잖아요. 매수는 산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파는 사람이 아파트나
땅이라고 하는 걸 사고 파는 경우에 일어나는 예를 먼저 가지고 민법이 이걸 어떻게 구조화시켰는지를 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가 2025년 1월 1일을 치시죠. 이게 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중도금을 치는 날입니다. 3월 1일은 잔금을 치는 날입니다. 아파트를 사고 파는 걸 매매라고 하잖아요. 사고 파는 매매가 1월 1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중도금을 쳐요. 이 계약금을 통상 10%를 치고, 뭐 예를 들면 이 중도금을 뭐 10이든 20% 치고, 나머지를 70에서 80%를 친다고. 예를 들어서 이게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파트를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아니면 10억짜리 토지를 사고 파는데 흔히 일어나는 문제를 이제 하는데, 국면은 민법에 있어서 딱 중요한 국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제 중요하냐면 계약을 체결하는 날. 이걸 계약의 성립시라고 합니다. 이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계약을 체결한 날이 계약의 성립시고, 그 또 한 번 중요한 날이 언제냐면 크게 보면 중도금 잔금을 포함한 이행시입니다. 민법을 이해하려면 우선 나중에 물권법, 채권법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크게 두 가지 국면에서 제일 중요하다. 하나는 계약을 체결한 날. 체결할 때 무슨 일이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 쓰는 날. 계약서 작성일이고, 하나는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날이 있잖아요. 각자 매수인은 각자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해야 될 때 잘했냐 못했느냐 두 국면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이행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먼저 구조를 잠깐, 그러니까 지금 민법 강의를 한 번 들으신 분은 처음에 어려울 수 있는데 한 번 들으신 분 정도는 됐다 생각하고 한번 구조를 이해해 보면, 자, 민법의 체제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총론, 채권 강론. 민법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법대를 가서 공부를 배워보면 민법 총칙을 한 학기 듣습니다. 그리고 물권법을 한꺼번에 해서 한 학기 들어요. 그리고 채권 총론이라는 걸 또 한 학기 듣습니다. 그다음 채권 강론이라는 걸 한 학기 들어요. 그러니까 재산법, 민법 중에 재산법이라는 과목을 쪼개가지고 4학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선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민법 총칙은 민법에 있어서 제일 총칙이고, 채권 총칙, 채권 강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민법에 대한 총칙은 민법, 지금 채권법과 나중에 물권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지만, 물권법과 채권법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공통으로 뽑아놨다는 겁니다. 뽑아놓은 걸 앞에 다 못 넣으니까 제일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다 알고 나서 뒤에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왜 총론에 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왜 구성되는지를 이해가 되는데, 뽑아놓기 어려운데, 그럼 여기는 물권법에는 총론이 없냐면 물권법이 다시 또 총론, 강론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렇죠. 자, 쉽게 이해하면, 법학은 물권과 채권이라고 하는 두 개 큰 영역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이 채워진 체계에 대한 총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앞에 부분에서 총론, 강론이 여기는 한 학기에 두 과목을 섞어 나가지고 돼 있는 걸 쓴 부분이고, 채권은 내용이 많으니까 이걸 나눠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의 구성은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조금만 더 보면 이게 의사표시 법률행위 대리 무효 취소 부과 물권법 총론은 뭐 지금 보면 이 시험 범위가 이제 딱딱딱 줄어들어 있죠. 권리의 주체와 권리의 객체는 시험 범위에서 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험 범위는 이제 권리의 변동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권리의 변동이 있고 물권법이 들어가 있고요. 채권 총론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채권 강론은 다시 자 계약법 총론, 계약법 강론 뒤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원래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자 시험 범위를 제가 한번 쭉 내용이 뭐 들어있는지 설명을 찬찬히 한번 뭐 새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아닌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사실은 시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앞뒤를 연결해서 이해하자면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이게 자꾸 단편적으로 전체를 잘 이해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 내용을 들어보면 채무 불응에 있어서는 채권의 목적, 채무 필요한 부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의 이제 쭉 필요 없는 상대적으로 좀 덜 아까 여기 설명드린 대로 지금 이 책 중에서 다 좀 틀어버리고 여러분들 이 사례에 맞춰서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 이걸 가지고 공부 방향을 어디로 가져가는지 하는 부분이 이제 딱딱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하는지 우선 잘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이런 겁니다. 민법은 요런 이렇게 총론, 강론, 총론, 강론으로 돼 있고 총론 중에 또 총론은 앞에다 민법 총칙으로 끌어내 있는 구조고 거기서 지금 물권법 총론에서는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일 중요한 테마로 내고 물권법 강론에 자, 여기가 처음에 이게 여기를 다 한번 모아놓고 정리를 해놓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씁시다 차라리. 자, 민법 중에 여러분의 시험 범위는 어쨌든 재산법 중에서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의 변동이라고 해서 권리의 주체와 권리의 객체 부분을 뺀 요 내용만을 가지고 하고 있고 물권법은 총론과 물권법 강론을 다 넣어서 이게 10문제, 이게 14문제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채권법 총론이 여기는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 양도와 채무인수, 채권 소멸 이 5편이 큰 5편이 한 학기 수업인데 시험 범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 채권의 목적과 채권의 효력이라는 부분은 이 전체를 이해하는데 필요해서 여기다 적어 놓는다 이 말이고 채권법 안에는 다시 계약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법 총론과 계약법 강론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고 계약법 강론에서는 매매와 지금 임대차만 이제 시험 범위로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 행위라고 하는 부분이 시험 범위 빠졌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사무관리 부당이득이 이 물권법이나 계약법 내용이 안 나오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시험 범위 너무 많으니까 좀 편하라고 빼준 거지. 알고 보면 이걸 다 이해해야 이거 연관이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이고 그치 어쨌든 계약법 총론에 있어서 요 계약법 총론하고 계약법 강론에요. 매매와 임대차라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 이 10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용이 지금 이게 목차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왜 이렇게 쓰느냐 하는 내용을 이제 여기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제 돌아와 보시면 이게 딱 필요한 부분을 딱 넣어가지고 지금 딱 이게 체계적으로 쭉 이렇게 끌고 가면서 딱 뭔가를 이해하면 딱 좋은데 그게 이렇게 딱딱딱딱 흐트러져 있다는 거예요. 민법 총칙에도 있고 민법 지금 채권법 강론에도 있고 채권법 총론에도 있고 이걸 다 끌어모아서 이게 이 내용이네 모아서 이 내용이네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공부가 상당히 된 겁니다. 그거는 공부를 이걸 전체를 다 보고 다 이해해서 이렇게 쭉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두 단계라고 했잖아요. 자 성립에 관련돼서 이게 어떻게 포진하고 있는지를 우선 이해를 해야 되고 이행에 관해서 이게 어떻게 포진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큰 틀이 딱 잡히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좀 이게 있어서 큰 본류에서 벗어나 있는 내용이 그때 생기는 상황에 대한 이해의 문제죠. 자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봐요. 계약을 지금 자 성립하려면 자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흔히 실무에서 보면 아 매매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 매매 계약의 편에서 매매 계약의 성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권법 강론에 보면 매매 계약의 성립에서 매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법 총론에 보면 여기에 청약과 성납 계약법 총론에 계약의 성립이라는 테마를 놓고 매매 계약에도 매매 계약의 성립이 있는데 성립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성립하느냐 하는 문제를 할 때는 매매계약법 총론에서 계약은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 청약과 성납으로 체결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성립은 매매계약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거의 같은 내용을 이렇게 성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이 이렇게 성립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나서 문제는 법률적인 시각은 이런 거예요. 항상 뭐가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잘 안 됐을 때. 그걸 고장이라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되고 뭐가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법입니다. 뭐 잘했을 때는 저것끼리 알아서 웬만하면 너희끼리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각자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잘 안 됐을 때의 문제인데 계약이 성립이 매매 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성납을 통해서 계약이 매매 계약에서 잘 성립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럼 성립할 때 여기서 성립할 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 계약금의 문제와 매매 계약을 할 때 통상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데 매매를 일방적으로 막 예약을 해가지고 체결하는 특수한 방식의 매매는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이 매매 방식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하는 부분을 이 매매 계약 성립 파트에서 이 내용 여기다 넣어놨어요. 처음에 계약의 성립은 계약법 총론에 계약은 이렇게 성립하고 저렇게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이 계약이 계약 체결상에 과실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어떻게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을 계약법 총론에서 이게 다 시험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마를 하나씩 적는 거는 시험이 나오는 거고 실무에서 많이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계약은 자 조금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면 계약법 총론편에 나중에 보시면 계약은 성립은 계약의 청약과 성립이라고 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성립을 하는데 그 성립하는 당시에 계약은 체결하기 전에 뭔가 이제 예를 들면 물건을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엎어진다든지 와가지고 뭐가 문제가 계약 체결하는 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문제를 매매 계약이 어떻게 포섭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금을 주고받는 상태에서 계약금을 준 단계에서 계약이 어그러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 내지는 계약을 하면
방식에 있어서 계약을 쌍방이 이렇게 합의해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미리 예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계약이 잘 안 되거나 이제 뭔가 진행이 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풀어간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시험 문제로 낸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성립에서. 이게 이제 여기 성립이 되는 과정이고, 성립이 잘 안 됐을 때, 성립이 지금 잘 안 됐을 때의 문제가입니다. 여기로 와 있어. 민법 총칙에 많이 모아놨습니다. 계약이 성립이 잘 안 되는 건, 자, 법률 행위는 유효 요건에, 법률 행위 내용의 유효 요건에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률 행위 그 계약이라는 게 뭐 법률 행위 좀 뭐 처음에는 혼재해서 그냥 이해를 하십시오. 계약이 법률 행위를 계약이 어때 법률 행위 유형입니다. 법률 행위를 통해서 계약이란 걸 이렇게 할 때 이것의 유효 요건은 계약의 목적은 확정돼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인 타당성을 갖춰야 됩니다. 확정 가능은 좀 쉽게 이해되는데 적법하지 않을 때 이게 민법의 반사회적 법률 행위. 백사조 이거는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이게 뒤로 바뀌었나 보요. 법률행위 내용이 뭔가 성립할 때 법률행위 내용의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럼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법률행위 성립할 때 법률행위 내용의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내용을 자 여기에 여기를 조금 잘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데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계약이 성립이 잘 될 때까지는 이런 문제고 성립이 잘 안 됐다. 그럼 어떤 게 해야 하면 성립이 문제가 생길까의 문제에서 성립이 잘 안 됐을 게 법률행위에서는 우선 유효요건에서 103 반사회적인 법률행위 예를 들면 첩계약을 하는 거 첩계약하고 돈 받는 거 이게 계약이 맞냐 틀리냐 하는 문제. 예? 그게 적법하냐 안 적법하냐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강행법규 위반이어서 그게 이제 법률의 유효 요건의 문제로 하나 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성립해서 고장이 나는 유형은 이렇게 크게 보면 5가지로 묶어놔서 여기 보면 비진리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하자 있는 의사 표시는 자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의사와 표시 불일치, 사기 강박. 뭐 이거 좀 처음에 듣는 분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한 바퀴 이해를 했다는 전제에서 민법을 다시 설명을 드려봅니다. 법률행위 성립에서 고장이 나는 경우는 이 5가지를 민법 총칙에 몰아놨어요. 어떤 내용으로? 의사 표시라고 하는 부분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불일치하는 유형은 3가지입니다. 내는 알고 있고 상대방을 모를 때 그걸 비진리 표시라고 합니다. 나는 알고 나는 진위가 아님을 알고 사는데 상대방은 모를 때입니다.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는 서로가 서로는 알고 있는 겁니다. 착오란 것은 두 사람 다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착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에 이런 경우는 성립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 효력으로 비진리 표시, 통정허위 표시 이거는 무효로 일부 무효 뒤에 무효하던 이쪽은 취소 이렇게 효과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사기 강박 여기도 법률 효과는 취소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계약이라는 매매 계약이든 뭐든 뭐가 성립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게 절반입니다.
절반인데 뭐를 잘못했을 때 성립의 문제가 일어나느냐를 놓고 보니까 주로 이야기되는 게 법률행위 내용의 유효 요건으로 확정되지 않는 계약을 하거나 불가능한 계약을 할 때 무효가 되는데 그거는 뻔한 얘기고 그게 아니고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를 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 행위를 했을 때 무효가 된다. 그럼 그게 뭐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냐 뭐가 강행법규 위반이냐를 그 시험 내는 게 한 테마예요. 여기 다 적은 이런 목차들이 시험 들어내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라는 테마의 목차를 나중에 보시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불일치하는 유형은 세 가지고 그 중에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인데 그 유형은 설명을 드렸고 통정의 표시에서는 뻔히 결국에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정의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누구냐 이거 시험 문제를 하나씩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오에 있어서는 착오의 유형에서 동기의 착오나 착오의 요건을 가지고서 시험 문제를 하나씩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이게 다. 왜? 여기서 10문제를 내야 되니까. 10문제를 낼 건데 시험 문제 낼게 우선 이쪽에서 시험 문제 내고 이 세 가지에 그 다음에 사기강박 이 5개 중에서 한 3문제는 내야 돼요. 요 위에서도 한 2문제 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무효와 취소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테마를 다시 뽑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의사표시가 유효 요건을 위반해서 무효가 바로 되거나 이렇게 아니면 여기 착오나 사기강박 같은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돼서 취소할 때는 무효가 됩니다. 효과가.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고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취소는 처음에는 이제 내버려 두고 취소권자가 취소했을 때만 무효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적 제한을 두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효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행위를 하면 어떤 거는 무효, 어떤 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을 해놨는데 그런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이 행위의 효과는 최종적으로 무효로 기결되고 이 무효 효과를 규정한 게 이게 부당이득이거든.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으로 서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741조 이하에서 이런 경우는 부당이득이니까 서로 반환한다 이 말이에요. 반환을 한다, 어떻게 한다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이 부당이득 중에서 반환하는 그 대상물이 이 권리의 객체와 보면 부동산, 동산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이렇게 있는데 어디까지 반환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민법을 나중에 이제 체계적으로 하나 할 때 오늘은 총론적인 시간이고 이게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나 정도의 그 감만 이렇게 잡는 거고 지금 저기 뭔 소리야 하시는 분 대부분인데 그냥 그래 들으시고 이거 체계적인 얘기는 하나하나 설명할 때 강론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할 때 끌어다가 쫙 붙여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의 이 얘기는 자 부당이득 자 아파트를 사고 팔아서 뭐가 성립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준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할 때 속였다. 사기를 쳤다. 계약이 빠꾸해서 취소를 상대방이 만약에 했다. 그럼 넘어가는 상황 하에서 집을 넘겨받았을 때 이 집을 받아서 사용했던 월세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 원래 건물은 돌려주는데 이 건물을 사용했던 그 돈은 또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가 원물과 과실에서 이 부동산의 권리의 객체편에 부동산, 동산, 그다음 원물과 과실은 원래 물건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그 과실, 천연과실, 법정과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돌려주는가? 이런 내용을 여기다가 부당이득 편에다 설명을 해놓고 이 내용을 조금만 더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이제 물권법에 여기 어디 있나? 물권법 점유에 오면 이게 점유자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는 테마가 또 있습니다. 점유편에 보면 점유의 종류, 그래서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뭐 점유 보조자, 나중에 그다음 점유 침탈에 대한 점유 보호 청구권, 그 점유 효력 파트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있는데 점유자, 회복자, 원래 소유자가 점유를 해서 당금치고 넘겨갔던 그 점유를 하고 있는,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을하고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주고받느냐. 그로 생긴 과실은 누가 수취를 하느냐. 그로 인한 비용 상한은 여기서 을이 비용을 들였을 때 어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등등. 그리고 이 사람이 점유 회복 청구, 점유 보호 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하는 내용이가 결국에 맥락은 가만히 보면 주고받는 문제의 출발은 내가 매매 계약이 성립상에 고장이 나는 상황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상황으로 인한 효과는 무효와 취소편에서 규정을 해놨는데 이 무효와 취소 효과는 부당이득으로 가는 거고 바로 부당이득을 했는데 그 대상물을 일일이 따져놓고 보니까 부동산 원물과 가실이라는 부동산 권리 객체편에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마지막에 점유편에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딱 엮어서 이해하면 세트처럼 자기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뜯어서 이해하고 있어봐야 이게 전체 이 케이스에 딱 필요한 부분을 몇 개의 테마를 끌고 오는 능력을 이해하면 사법고시 합격을 하는 거고 그걸 모르고 단순하게 듣다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선은 이 성립에 있어서의 문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자, 성립에서 이렇게 성립했는데 이게 채권법적인 성립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이행을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해봐요. 계약을 매매 계약을 했으면 이행이 뭐냐면 이 사람은 돈을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고 아파트 키를 열쇠를 인도를 해주면 끝나는 게 이행이에요. 이행을 잘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걸 서로가 해야 될 의무를 채권을 서로 주고받을 권리 의무를 다 하면 끝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그게 안 되는 것을 불이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채권의 효력에서는 서로 간의 의무를 청구해서 원하는 걸 받아서 하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이게 채무불이행의 유형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채권 총론편에서 왕창 빠져 있어요. 자, 채무불이행의 유형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에요. 자, 아파트를 팔았는데 한 달 안에 잔금을 줬는데 한 달 안에 안 해요. 그러면 이행을 완전히 하는 건 아는데 이행을 느리게 하고 있어요. 그럼 채무불이행 사유가 되죠. 아예 불이 나버렸어요. 계약을 하고 나서 이행할 때인데 불 나가지고 아파트를 넘기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아파트를 내가 샀는데 보니까 그게 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아파트가 불안전하게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채무를 다 하지 않은 거예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거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안전하게 이행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자, 성립을 잘못하면 성립할 때의 문제는 계약의 성립이 잘 안 됐을 때 고장은 무효와 취소로 갔어요. 이렇게. 계약이 성립이 잘 안 됐을 때 무효와 취소가 됐는데 계약이 제대로 이행을 못했을 때 상대방은 원상회복 계약 해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불이행 책에는 손해배상만 딱 적어놨어요. 이쪽에는 이 지금 채권 총론편에는 계약 해제 채무불이행의 유형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 효과로서 이행 강제와 손해배상만 딱 있는데 자 계약이 이렇게 계약법 총론으로 다시 오면 계약을 제대로 못했을 때 계약 해제편이 계약법 총론의 해제 파트에 있는 거예요.
해제는 뭐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계약의 일방은 타방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을 해제하면 효과가 이게 원상회복 형물로 가요. 원상회복하고 손해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 내용은 원상회복 내용만 주고하고 손해배상 내용은 채권법 총론입니다. 설명이. 채권법 강론에 잘 읽어보면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용이 어디다 넣어놨겠어요? 채권법 총론. 자, 다시. 계약의 성립은 아까 전에 이런 이 두 가지 사유, 이 다섯 가지 사유 또 이런 걸 이유로 해서 고장이 생기면 상대방은 무효나 취소 주장을 해서 효과는 무효와 취소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으로 이렇게 해서 원상회복으로 서로 부당이득 반환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 성립할 때 문제. 성립이 아니고 이행할 때 문제. 중도금 잔금을 제때 안 주거나 돈을 다 줬는데 등기를 안 넘겨주거나 아파트 열쇠를 안 넘겨주고 성립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행할 때 돼서 이행을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이행을 안 하는 경우는 계약법, 채권법 강론의 계약법 총론에 와서 계약을 해지한단 말이에요.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데 원상회복은 그 계약법 강론에 쫙 잘 써놨지만 계약법 총론에 계약법 손해배상의 내용에는 채권법 총론 채무불이행과 구제편의 내용이 쫙 다 모여져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아, 그러면 이것만 채권은 기본적으로 성립할 때 문제는 총론 민법 총칙편에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돼 있네. 그리고 계약의 이행의 문제는 채권법 총론에 있는 내용하고 채권법 강론에 계약법 총론에 있는 내용을 모으니까 다 들어있네. 그게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나머지 이행의 문제에 대해서 여기다 좀 더 내용을 좀 설문해내. 자, 계약법은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쌍무계약은 결연성이라 서로 맞물려 있어서 이 내용을 지금 계약을 할 때는 계약법 총론에는 무슨 내용이 생기냐면요. 계약 성립, 계약 이행, 계약 소멸. 법률을 이해하는 건 딱 세 가지 큰 틀이. 시작해서 끝나고 가운데 뭐가 바뀌었냐. 이 간단한 얘기예요. 계약이 어떻게 시작되고 성립. 물건을 어떻게 취득하고 어떻게 계약이 끝났느냐. 종료, 소멸. 그 사이에 변동, 바뀌는 거. 그 안에 바뀌는 것에는 무슨 효력도 있고 다양했지만 어쨌든 큰 세 가지 시작, 끝, 가운데. 근데 자,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고 이행을 하는 문제를 아까 여기 채무 불이행이라고 했잖아요. 계약을 채무를 불이행하는 건 이행을 지체하거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완전한 이행에다가 거기다 이 내용을 다시 계약법 총론의 이행편을 뭐라 써놨는지 이렇게 돼 있어요. 쌍무 계약의 대상물은 쌍무 계약이니까 서로 결연성을 가진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동시행해야 된다. 매도인 매수인이 돈 주고 받는 상황에 잔금 칠 때. 잔금 칠 때는 매수인은 잔금을 쳐야 되는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등기를 치면서 아파트 열쇠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같은 날이 있다. 이게 동시행이에요. 매매계약은 쌍무적으로 서로 결연되어 있으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동시행으로 해야 되는 사유가 어떤 데 이렇게 인정되고 어떤 데 인정 안 되고 이걸 안 했을 때 어떻게 되고 하는 내용이 하나고 위험 부담이라는 거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해서 잔금을 치기로 한 중도금에서 잔금 넘어갈 때 불이 났다. 매매 계약이. 뭔가 리스크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능하게 된 상황. 불가능하게 된 상황은 누가 책임지느냐. 자, 계약을 해서 중도금 치고 잔금 치는 과정에 잔금 칠 때 가기 전에 불이 나서 계약 목적물이 아파트 홀랑 타버렸다. 이 경우는 어떻게? 성립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행의 문제인데 이행에 있어서 위험이 생겼을 때 누가 부담하느냐. 아니면 자, 잔금 지급기일이 지났는데 잔금기일에 자꾸 이 매수인이 잔금을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났다.
수령자가 자기가 수령을 지체하고 있는 상태에 불이 났을 때, 아니면 아직 계약 기간 중에 매도인이 넘겨줘야 되는데 홀라당 불이 났을 때, 아니면 매수인이 지금 책임지는 잘못해서 있는 상태에 불이 났을 때, 이런 경우는 각각 누가 어떻게 위험을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가 위험 부담이에요. 생기는 문제. 제3자를 위한 부분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아파트를 하나 쏴준다고 가운데 끼어가지고 대리도 아니면서 돈만 들고서 만약에 한다. 아니면 부모가 이제 아버지인데 자기 아들 장가 간다고 병을 상대로 하나 아파트를 사주는 상태에서 가별병의 관계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군가를 위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할 때 매도인, 매수인, 제3자는 각각 어떤 권리가 의무가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걸 이렇게 내오죠.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위험 부담, 동시행 항변권, 계약금, 매매 일방 예약, 계약의 해제,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저 유형에 따른 거, 이 각각이 다 시험 문제예요. 왜? 시험 문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 빼고 나면 뭐 간단하게 이게 간단하게 물을 이야기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계약의 이행의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죠? 계약법 총론에서 얘기하는 이 계약 성립, 이행, 해제의 문제가 채권법 총론에서 채무 불이행과 구제가 된 거고, 책임재산 보존 이런 거예요. 채무자가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는데 제3자한테 뭔가를 빼돌리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 있을 때 어떻게 더 채권을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3자 병이 끼어 있을 때 내 빼돌린 재산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게 이제 채권자 대입 이것도 들어놓으면 이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험 범위가 될 수 있는 거였죠. 원래. 이런 것들은 다 하나가 중요하잖아요. 책임 재산을 내가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요. 받을 돈은 있는 상태에서 재산이 없다. 지금 잔금을 치지를 못하는데 병한테 받을 돈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갑이 잔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채권자 대입권이에요. 지금 재산이 있는데 병한테 재산을 빼돌렸어요. 잔금도 안 내고. 재산을 빼돌린 상태에서는 내가 이걸 어떻게 확보할까? 채권자 지수권이에요. 아니 그리고 갑을이 가만히 있는데 병이 와가지고 이 집에다 불을 질러서 불을 냈을 때는 어떻게 할까? 그게 제3자의 채권 침해예요. 그게 다 시험 범위 하나하고 테마가 들어가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여기서 시험 범위는 이 계약법 총론을 이해하기 위한 채무 불이행의 유형과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 정도만 가져오면 이 계약법 총론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성립과 이행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걸 딱 이제 보면 내용이 착착 머릿속에 정리가 착착착 돼요. 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계약의 성립과 이행의 문제고, 요 편에 이제 물권법 얘기만 잠깐 해봐요. 물권법은 이쪽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이게 점유권, 소유권, 용익권, 담보권인데, 이 내용을 여기서 잠깐만 해봐요.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물권법 얘기를. 아니 지금 강의 듣다 보니까 물건은 뭐고 채권은 뭐고 두 개 물건 채권 그래서 민법이네. 그래 물건 채권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자 여러 개 나중에 이해하기보다 지금 쉽게 우선 접근하는 방법은 물건은 소유권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유권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이걸 지배할 권리예요.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물건에 관해 약간 했죠.
민법의 객체 보면 물건에 대해서, 물건은 외계 일부고 배타적이고 현재 존재하는 거, 아파트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물건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건이고,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 상대적으로 이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보면 소유권은 매매 계약상의 권리 의무, 이건 채권이에요. 상대에서 청구권. 둘이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어른 갑의 아파트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유권을 물건이라고 하는 거고, 물건은 배타적인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타적인 지배. 누가 개입 못하게 하려. 내 거는 내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살려고 하면은 이걸 서로 어떠한 계약을 체결해서 아까 서로 간의 청약과 성락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나는 잔금, 중도금, 계약금, 잔금을 주고 등기를 넘겨 받겠다고 하는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매도인에게 이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물건은 어떤 걸 확보한 권리고,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요구하는 권리고, 그런 상태에서 자, 부동산 물건 이거는 세 가지 테마예요. 나중에 보면 공시 얘기는 그냥 지금은 큰 틀에서 조금만, 이게 물권법이 14개의 시험 문제가 나가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물권법 총론에 있어서 얘기는 이거예요. 물건은 소유권, 절대권, 지배권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물건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권적인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청구할 권리를 기초해서 동산 물권 변동은 놔놓고 대개 아파트, 부동산이 물건이 변동되는 건 매매와 같이 법률 행위에서 넘어가는 게 있고 상속같이 법률의 규정에서 넘어가는 두 개의 유형이 있어요. 그걸 개념적으로 좀 나눠놨어요. 어떤 거는 바로 넘어가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게 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매매계약 체결해서 등기를 쳐야, 공시방법으로서 등기를 해야 넘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부동산 물권 변동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넘어가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에서 넘어가는 건 상속. 예를 들면 공용징수 이런 것들은 바로 법률의 규정에 있어서 등기가 안 넘어도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자는 그것에 대해서 이 논의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내용이 물권법 총론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법률 행위에 있어서 부동산 물권이 넘어가는 경우를 어떻게 볼 거고,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그걸 외부에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등기 제도라는 것을 물권은 채택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부동산 물권 총론법에서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강론에는 점유권, 소유권, 용의권, 소유권에는 사용수익권한과 처분권이 있어요. 소유권 안에는 내가 어떤 걸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에 내가 사용 수익하면서 사는 거, 그걸 아파트를 대출을 받거나 남한테 파는 거, 사용 수익하는 걸 용의권이라고 그러고, 갖다 은행에 담보를 잡히거나 남한테 파는 그걸 담보권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다시 물권으로 테마를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는 용의권에는 이게 시험에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여기는 유치권, 저당권, 실질적으로는요, 알고 보면 이 물권적인 시험 범위보다 채권 총론이 더 훨씬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강론적으로 보면 시험은 물권을 다 넣어놨어요. 물건이 이런 내용은 등기부에 있는 게 뭔지는 알고서 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 이 소유권에 있어서는 어떤 거를 소유권이 몇 가지 테마가 이렇게 이거 좀 판이 적긴 한데요. 공동소유 조금 쓰긴 쓰나요? 명의신탁 여기 좀 지우고 이게 시험 범위가 각각 되는 다른 것보다 여러분 지금은 이해를 했으면 하는 게 자 소유권의 내용 안에는 취득을 하는데 매매 계약을 동시에 편하게 취득하는 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내가 남의 부동산을 내 건 줄 알고 20년간 공연평론하게 20년을 내가 점유를 해서 내 건 줄 알았는 거예요. 내 집 담벼락이 내가 저기가 어느 정도 한 몇 평 들어가는 걸 모르고 남의 집 담벼락을 내 건 줄 알고 그게 내 건 줄 알았을 때 내가 소유권자가 아닌데 매매 계약에 그래서 소유권을 인정해 줄 건가 말 건가 하는 게 취득시효예요. 점유 취득시효. 그러니까 취득에 있어서 점유 취득시효를 인정할 건가 말 건가 하는 게 시험에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공동소유. 소유권을 앞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을 침해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소유물 반환, 소유물 방해 배제,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고 하는 내용을 행사하는데 실제로 시험은 공동소유 중에 공유, 여기서는 취득시효. 아까 얘기했죠. 취득시효는 내 땅이 아닌데 내 것처럼 땅을 점유하고 있을 때 소유권을 인정할까 말까. 공유, 예를 들면 이거는 상속. 상속인 간에 땅을 공동으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을 때 이것의 공유물을 어떤 식으로 내부적으로 효력을 인정하고 외부적으로 인정할 건가. 명의신탁. 내 명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내 부동산을 넘겨놓거나 내가 살 때 그 사람 명의로 샀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테마들이 다 제일 중요하고 시험 범위 쭉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줄치거나 목차 잡는 것들은 그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하는 내용들이 요 안에 딱 들어있는 거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한 문제씩 그냥 조문을 가지고 쭉 다 내고 유치권, 저당권도 시험 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시험 문제를 다 이렇게 14문제 내니까 여기서 위에서 한 6문제 내고 밑에 8문제 내니까 여기 3문제 내고 3문제 내고 2문제 그 8문제는 내야 되니까 여기는 어쨌든 문제를 더 많이 하니까 더 촘촘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결론 시험은 이게 사례형 박스형이 20문제 가까이 나오니까 결국엔 빠른 시간 내에 OX를 못 맞추면 되게 풀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 내용을 이제 가지고 이 테마를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한 내용에 정리를 하자면 민법이라는 게 이렇게 이게 시험에 뭐 이렇게 나오고 문제를 풀고 이렇게 각자 그 문제에 급급하게 접근해가지고는 나중에는 그거 좀 지나면 다른 과목 공부를 하고 나면 감이 없어서 못 맞춰요. 공부를 하든 뭐라든 실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이 뼈대에 해당하는 뼈대를 이게 잘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서면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 뼈대가 아까 말한 대로 민법이란 물권과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물권과 채권을 유기적으로 영립되어 있는데 그 구성의 방향은 성립과 이행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나중에 찬찬히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기 시작해야 돼요. 1페이지부터 읽어 나가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나중에는 다 읽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알게 되는데 공부란 게 파편적으로 이게 연관성이 없는 걸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 문제 난이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제 강의 방식도 어떻게 한다? 계약을 이 지금 민법이 크게 보면 세 파트인데 매매법, 담보법, 불법행위법. 불법행위란 테마가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고 하는 담보법 체계를 뺀 나머지는 다 매매법, 계약법이라는 체계 안에 다 넣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합치면 이게 공부의 한 80% 이상은 계약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계약법 안에 계약의 성립과 이행, 그 다음에 물권에 대한 얘기가 다 들어가서 하나로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최종적인 거는
매매 계약을 해서 잔금 쳐서 등기를 넘겨받는 것까지 가잖아요. 그게 등기를 넘겨받는 행위까지가 소유권을 확보하는 거고, 이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전세를 줄지 대출을 받을지 하는 문제를 크게 나누는 것이 용익권 담보권이에요. 그거 다 필요한 내용이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체계도, 그리고 여기 이제 공부에서 이게 처음에 어려운 게 이 대리 파트인데, 대리 파트, 담보 파트,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공부는 대리란 특수한 영역, 또 대출을 한다는 담보 영역, 그다음에 이 용익권도 실질적으로는 소유권 점유권을 가지고 부동산 충론을 이해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읽어 나간 거로 공부하는 방식은 담보권, 용익권, 대리, 이렇게 특수한 영역들은 미리 하면서 갈 필요가 없어요. 그건 좀 더 어려워요. 좀 더 어려운 거는 그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딱 그 뒤에 딱 체계만 갖추면 계약법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는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뭐 첫 시간인데 강의를 그냥 뭐 이게 생소하다면 생소하고, 그렇지만 아주 민법을 체계적으로 뼈대를 잡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또 유심히 또 들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뭐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